제가 일찍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국회를 찾아주신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소통을 네. 앞으로도 긴밀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우리 이 후보님 소년공에서 오늘에까지의 인생의 역정, 네. 정치적 역정을 보면 참 빈손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구나 그런 것을 가졌고요. 네, 특히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로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가 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네. 막중한 과제가 지금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 특히 다음 정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대통령의 책임이 참 막중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붙이면 제가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인사와 정책에는 좌우의 꼬리표도 네. 진영의 이름표도 없다는 말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네. 그것이 제가 늘 강조했던 국민통합과도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후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시니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의장님 하시는 일이나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치적 신념, 철학 가치는 제가 조금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 역시 정치는 국익과 민생 중심이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적 통합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국익 민생 중심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책이면 사실 뭐 누가 주장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국익과 민생 중심, 국가 통합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장단 의장회의 거기 가셔서 그 성과도 많이 내시고 MOU도 하셨다는데 계약까지 되면 좋겠네요. 예, 이틀 동안에 24개국의 26개 국회의장하고 다 만나셨다면서요? 양자회담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G20에서는 16개국 국회의장을 다 만났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국익으로 위한 의정 활동을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의장이 뿌린 씨앗을 내가 확실히 거두겠습니다 그러시던데 저는 뭐 의원 외교 활동이 정부 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 외교와 의원 외교는 시줄과 날줄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기초단체장 때 이제 해외 뭐 자매도시나 이런 데 방문을 하면 제가 지역 기업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실제로 뭐 계약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 기업들의 활로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뭐 국회의장님이 가셔서 또 대통령이 가셔서 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예. 우리 지나간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그 신천지 코로나가 나올 때 제가 그럴만한 치는 분한테 그 거기에 대해서 단하게 조치해라. 만나라.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연락을 안 하는 우리 이 후보께서 그 다음날 적극적으로 쳐들어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했고 결단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정책을 새롭게 좋게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정책 중에서 잘 골라서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게 이제 실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영이나 뭐 또는 좌우 이념 가질 것 없이 실제 필요한 일을 해내는 측면에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발군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비서실에서 자료를 보니까 경기지사 공약 이행률이 95.8%다. 맞는 얘기입니까? 6월 말 기준으로 98% 넘겼어요. 제가 그 사실 아주 간단한 게요. 예. 이행 못할 무리한 약속을 안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그 약속들을 많이 하고 예. 제가 356개인가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뭐 어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이런 공약들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다 쉽지 않잖아요. 임기 내에 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해놓은 게 너무 많고 어쨌든 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서실에서 3% 네. 깎았군요. 네네. 그건 작년 연말 기준이었고요. 예. 네. 이제 올 6월 분기 기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국익 민생 중심 정치가 되려면 사실 그 근저에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게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대리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이 나라 주권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정치. 그게 결국은 이제 민생과 국익일 텐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결국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보가 왜곡되면 의견이 왜곡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팩트, 정보가 왜곡되면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알았던 것처럼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이 가짜 뉴스들은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묻긴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개인도 하고, 근데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상한 사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정보의 정확한 소통인데 그걸 이제 왜곡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뭐 밖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에서 언론중재법 협상할 때 네. 여야에게 가짜뉴스의 큰 틀에서는 네, 네. 언론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의 큰 틀을 지키되 그 개인의 피해구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라. 그리고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십시오. 네, 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당 원내대표께 언론중재법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논의해 주십시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장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고, 그러나 그건 팩트에 기반해야지 가짜를 허위를 유포할 권리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해서 문책 범위는 최소화돼. 문책 강도는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주권 국가의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한 특권이잖아요. 특권만큼 책임의 크기도 같아져야 된다. 그중에 실수나 오보나 뭐 잘못된 정보에 의한 문제 제기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알면서 고의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뭐 언론이든 이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반칙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도 일부 제한해야 되지 않냐. 이제 알면서 고의적인 경우. 예. 모르고 할 수 있죠. 알면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음해를 한다든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한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